자,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면요. 먼저 주요한 화산 지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용암의 종류에 따라서 화산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화산 지형 4가지 정도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우리가 또 확인할 내용은요. 화산이 많이 터지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민 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요한 화산 지형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만년필 교재 48페이지를 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만년필 교재 48페이지 넘어와서 한번 주요한 화산 지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화산 지형은요, 바로 성층화산이라고 불리는 화산입니다. 한자 뜻을 먼저 조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 성자는 이루다 성자입니다. 우리 자주 쓰는 한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1층, 2층 할 때 그 층이에요. 한마디로 층을 이루고 있다, 층을 이루고 있는 화산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겹겹이 쌓여 이렇게 겹겹이 누적되어서 층을 이루고 있는 화산을 우리는 성층화산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성층화산 같은 경우는 먼저 폭발적인 분출로 인해서 쌓인 화산 쇠설물이 쌓여 있고, 그것과 함께 폭발 없이 흘러내린, 자, 우리 용어를 조금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용암류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이거 두 개가 같이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원추 모양의 화산을 우리는 성층화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화산 쇠설물이라는 것과 용암류가 같이 여러 층으로 겹겹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층화산을 이루고 있는 화산 쇠설물의 정체와 그리고 용암류의 정체를 한번 선생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일단 이것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여러분. 자, 아까 이 성층화산 같은 경우는 이루고 있는 어떤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폭발적인 분화로 인한 화산 쇠설물과 그리고 폭발 없이 흘러내린 용암류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과 함께 폭발적인 분출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산 쇠설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뻥 하고 화산이 터졌죠. 화산이 터지니까 온갖 가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용암도 같이 나오겠죠. 자, 가스와 함께 분출되는 이런 먼지들이 바로 화산 쇠설물입니다. 자,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뻥 하고 터지니까 엄청나게 뿌연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산 분출물이라고 부릅니다. 화산 분출물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화산이 폭발할 때, 이렇게 폭발할 때 함께 나오는 물질들을 우리는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산 분출물의 종류 중에 첫 번째로는 용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는 용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눈에 봐도 가스가 되게 많죠, 여러분. 그래서 화산 분출물 중에는 바로 화산가스라고 불리는 가스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영상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지금 이 가스와 함께 나오는 화산 쇠설물이 대표적인 화산 분출물입니다. 자, 성층화산을 이루고 있는 거는 바로 이 화산 쇠설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소리를 다 죽여놨는데, 소리를 죽여놓은 이유가 이거 빵 터질 때마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까봐 지금 음소거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보면 먼지 같은 것들 엄청나게 많이 분출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화산 쇠설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이번에는 성층화산을 이루고 있는 또 다른 물질인 용암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용암류 같은 경우는 폭발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참고로 선생님이 이 영상은 용암류 흘러내리는 거를 한 6배속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정말 서서히 흘러내리는 게 특징이에요. 서서히 흘러내리고 영상을 들어보면은 진짜로 얘네가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용암류가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그 소리는 한번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나오면 뭐 해줄게요. 자, 용암류,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용암류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막 나온 용암, 이렇게 주황색인 용암 같은 경우는 한 10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1000도. 그런데 얘 용암이 나오면은 되게 빨리 얘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굳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까만색 보이죠? 이게 지금 굳은 용암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 500도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용암류가 흘러오다가 굳으면서 성층화산의 일부분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굳어. 그래서 얘 용암류도 이렇게 굳어서 쌓이고, 우리 아까 봤던 먼지, 온갖 먼지와 온갖 파편물이 섞여 있는 화산 세설물들이 함께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루다 성, 그리고 1층, 2층 할 때 층 해서 성층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용암류와 화산 세설물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폭발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를 우린 용암류라고 하고요. 폭발할 때 이렇게 먼지와 함께 온갖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걸 우리는 화산 세설물이라고 하고, 이거 두 개가 섞여서 층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루고 있는 거를 우리는 성층화산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옆으로 와서 이 성층화산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층화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진 속에 있는 지형인데요. 혹시 여기 어딘 줄 알겠나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와도 가까운 일본의 후지산입니다. 자, 후지산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많은 관광 상품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많은 생필품 같은 데도 후지산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글자나 아니면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아주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샀었던 일본산 만년필인데요. 이거 되게 좋은 만년필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3776이라고 써져 있죠. 실제로 이 3776이 이 후지산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들은 실제로 만년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만년필과 같은 필기구에도 후지산의 높이를 새길 정도로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한테 상징적인 장소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후지산이 대표적인 우리가 공부할 성층화산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후지산이 대표적인 성층화산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성층화산을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성층화산은 폭발적인 분출로 화산 세설물과 그리고 폭발 없이 흘러내리는 용암류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한번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지형은요, 바로 칼데라라고 불리는 지형입니다. 참고로 화산 지형 같은 경우는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기 전에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을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혹시 익숙한 사진인가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어디일까요? 이거 어딘 줄 아시는 분? 자, 이거는 바로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두산 천지. 여러분, 백두산 천지 들어보셨나요? 백두산 정상에 있는 호수를 우리는 백두산 천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백두산 천지가 대표적인 칼데라라고 불리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칼데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데라 자체는 화산의 중심부에 생긴 분화구 모양으로 크게 움푹 패인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면은 한눈에 봐도 움푹 패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움푹 패여서 마치 가마솥 모양을 하고 있는, 가마솥 누룽지 할 때 그 가마솥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지형을 우리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칼데라가 형성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칼데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용암이 분출, 마그마가 빵 하고 터져야 됩니다. 빵! 자, 이렇게 터지고 나면은요, 이 화구라는 거는 용암이 나왔던 이 구멍을 화구라고 하는데요. 이 화구가 함몰됩니다. 함몰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봤죠? 무너지는 거를 우린 함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있었던 화구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이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움푹 빼인 땅을 우리는 칼데라라고 부르고요. 이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은 바로 백두산 천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물 고였을 때는 우리 칼데라 호수다에서 칼데라호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만 말하면 이 칼데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이해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우리 칼데라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화산이 있죠, 여러분? 마그마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올 때 이 구멍을 우리는 화구라고 부릅니다. 자, 화구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빵빵 하고 터졌죠, 여러분? 마그마가 빵 용암으로 분출이 되면서 폭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터졌습니다. 자, 엄청나게 크게 폭발을 했죠.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나서, 잘 안 보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화구가 와당탕탕 하고 무너져 내려버린 거를 우리는 여기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칼데라입니다. 용암이 나왔었던 화구, 용암의 구멍이었던 이 화구가 다 무너져 내려버렸죠, 여러분. 함몰됐습니다. 무너져 내려서 만들어진 게 칼데라고, 이렇게 물이 고였을 때는 칼데라호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영상 앞부분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이 바로 화구였는데, 이 화구가 지금 전부 다 무너져 내려서 움푹 패인 땅이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지금 용암이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용암이 차오르는 부분을 우리는 화구라고 부르는데, 이 화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화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형성이 된 게 바로 칼데라이고요. 이 칼데라에 이렇게 물이 찬 거를 우리는 칼데라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데라가 만들어진 과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 학습지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두산 천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칼데라에 물이 차서 만들어진 칼데라호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칼데라 같은 경우는 분화구가 무너져서 만들어진 지형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몰이라는 키워드 잘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얘가 물이 고이면 뭐가 된다 그랬죠? 바로 칼데라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칼데라 형성 과정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첫 번째 백두산 천지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탄자니아에 있는 칼데라입니다. 이거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옹고롱고로라고 불리는 지역의 그 칼데라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이 차 있지 않죠? 얘는 그냥 칼데라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칼데라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 칼데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지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백두산 천지 공부하면서 또 중요하게 공부할 지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이어서 한번 주상절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상절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지리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공부할 지역인데요. 이 주상절리는 보통 화산 지형에서 자주 잘 보일 수 있는 지형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용암이 흘러가다가 이제 굳으면서 수축하면서 생기는 지형입니다. 얘가 수축을 하다 보면은 틈새가 생기고 되게 육각형 모양으로 엄청 일정하게 수축을 하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런 육각형의 기둥 모양의 지형을 우리는 주상절리라고 부릅니다. 자, 참고로 제주도에서도 이런 주상절리 엄청나게 잘 확인할 수 있고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무등산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도 이러한 주상절리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상절리도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 주상절리 영상 보면서 얼마나 용암이 굳으면서 굉장히 규칙적인 모양으로 굳어지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 속에서 나오는 뒤에 있는 이 기둥들이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육각형인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진짜로 무슨 국수나무 같아가지고 국수 면발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래서 엄청나게 주상절리의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딱 봐도 육각형이죠? 이렇게 생긴 게 주상절리고, 용암이 굳으면서 수축하면서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틈새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상절리 같은 경우도 한국지리 공부할 때 또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상절리까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어서 용암동굴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용암동굴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과정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용암이 흘러가다가 점성이 작은 용암이 흘러갈 때 표층부, 공기랑 가장 먼저 닿는 이 표층부랑 하층부 간의 냉각 속도 차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지형입니다. 자, 한마디로 위쪽 부분과 밑쪽 부분에 그 식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는 만들어지는 지형인데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공기랑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식어서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식지 않고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서 용암동굴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용암동굴 같은 경우도 한국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할 지형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도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산지형 4가지를 한번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말해준 정도의 그 형성 과정, 그리고 주로 어떤 지역들이 대표적인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성층화산과 칼데라 같은 경우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화산 지형까지 했고요. 이어서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그 주민 생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만년필 교재 49페이지로 넘어와서 화산 활동이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러한 화산 활동이 어디에서 많이 분포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본격적인 주민 생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지형과 관련 있는 지형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부에서 화산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대표적인 판의 경계부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화산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라고 공부했었고, 환태평양 조산대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우리가 불의 고리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불의 고리에 속하는 대표적인 지역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여기 뭐였죠, 여러분? 바로 북미의 로키 산맥이 여기에 속했고요. 그리고 남미의 안데스 산맥도 이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디죠? 바로 뉴질랜드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어디죠, 여러분? 그렇죠. 섬이 굉장히 많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화산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그 위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서 화산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화산이 분포하는 것을 지금 세모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화산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남부 유럽도 써져 있네요. 자, 남부 유럽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 유럽 우리 공부했던 지역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화산 표시가 많이 돼 있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왜 화산이 많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알프스 조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일부분인 알프스 조산대의 흔적으로 이렇게 화산이 많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탈리아 폼페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지구대처럼 땅이 찢어지는 곳에서도 화산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하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그림에서 확인해보면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 부분에서도 화산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해령에도 지금 화산이 분포한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 어디 배웠죠, 여러분? 우리 아이슬란드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름이 전혀 아이스하지 않지만 화산이 들끓어서 빵까지 구워 먹을 수 있었던 그 동네 바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화산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군데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던 여기 하와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화산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열점 때문에
화산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화산의 분포 지형 같은 경우는 대지형과 함께 선생님이 옆에서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지형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대지형 같은 경우는 어떤 형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바로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한 지구 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다 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지구 내적 작용에 대해서 우리 뭐뭐 공부했을까요? 바로 조륙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이 조륙운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현상이 땅이 올라가는 윤기와 땅이 내려앉는 침강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했죠? 바로 조산운동 공부했었습니다. 자, 조산운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습곡, 옆에서 밀어서 휘어버리는 습곡과 그리고 다와당겨서 땅이 끊어지는 단층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화산활동까지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므로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지구 내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지형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습니다. 자, 시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오래된 거, 이쪽으로 갈수록 최신의 것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거 바로 안정육계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고기 습곡 산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거 신기 습곡 산지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기 습곡 산지 같은 경우는 화산과 지진 활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화산과 이 신기습곡산지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산과 관련해서 분포 지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산 같은 경우 주로 어디에서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바로 판의 경계부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으면 좋겠죠. 자, 판의 경계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지구 내적 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공부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판의 경계부 어디 배웠죠?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는 어떤 지역이 속해 있는지 우리 방금 확인했죠? 일본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로키 산맥이라든지 안데스 산맥 같은 지역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했죠. 자, 두 번째로 어떤 지역 공부했죠? 바로 알프스 산맥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남부 유럽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엄청나게 활발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죠. 알프스와 함께 이어지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화산이 있다 없다? 여기는 화산이 없다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화산 없는 이유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서 용암이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땅이 찢어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지역에서도 우리가 화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의 경계 관련해서 이런 지역들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바로 해령과 관련된 아이슬란드까지 여러분들 꼭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부뿐만 아니라 판의 경계가 아닌 지역에서도 화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말해줬죠. 판의 내부에서도 화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열점과 관련돼 있다. 자, 열점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하와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분포 지역과 대지형과 관련해서 화산을 정리해 두신다면은 분포 지역 때문에 애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특히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화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지도 지금 보시면 히말라야 부분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히말라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화산 분포 표시가 없죠, 여러분. 자,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혀서 밑에서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화산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함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함께 정리해준 이 대지형과 그리고 화산
분포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잘 정리해두면은 이 부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어서 한번 화산이 터지는 지역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아까 성층화산 공부하면서 확인했던 용암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참고로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보여줬던 영상 같은 경우는 6배 빠르게 재생한 영상이거든요. 실제로 용암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게 흘러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 자체는 좀 적어요. 왜냐면 용암류 흘러내릴 때 충분히 피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집도 태워버리고 농경지도 다 태워버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천천히 흘러내리니까 뭐 얼마나 뜨거울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주황색 부분,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온도가 한 1000도에서 1200도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 펄펄 끓는 물 한 100도 정도 되는 것도 뜨거운데, 그거의 10배인 1000도와 1200도짜리 용암류가 손에 닿으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용암류를 만지면은 별로 뜨겁다고 느끼지 못한대요. 왜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냐면 닿는 순간 여러분들 손에 있는 세포와 신경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뜨겁다고 느끼지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농경지나 지금 사진 속에서 보는 것처럼 집도 다 태워버리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용암류가 첫 번째로 막대한 피해에 입히는 피해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화산재입니다. 화산이 터졌을 때 발생하는 화산가스라든지 아니면 먼지 이런 것들이 뒤덮여서 만들어진 화산재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를 발생하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권 상층부까지 먼지들이 올라와서 햇빛을 차단해버려서 일사량이 감소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와닿지 않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진을 봐볼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화산이 터졌을 때 발생한 화산재의 모습인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하늘을 다 뒤덮어버렸죠, 여러분. 하늘뿐만 아니라 얘네가 더 위에까지 올라가, 더 위에까지. 엄청나게 위에까지 올라가서 햇빛조차 가려버리는 거예요. 해조차 안 나오게 얘네가 가려버려가지고 햇빛이 조금 평소보다 덜 받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산재 때문에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화산재 때문에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화산재가 앞을 다 가리고 있죠. 비행기 앞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와서 태양을 가린다고 했죠? 기온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행기 보면은 한눈에 봐도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화산재가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이런 건축물이나 자동차나 비행기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이런 식으로 먼지가 다 덮어버리다 보니까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건 선생님 비행기에 먼지 쌓인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학습지에는 지금 집이나 농작물이 지금 화산재에 덮여있는 사진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얼핏 보면 약간 흑백 사진 같죠? 이 부분만 색깔이 있어서 흑백 사진 같은데 이 사진은 흑백 사진이 아니라 주변이 전부 다 화산재에 뒤덮여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화산재에 뒤덮이다 보니까는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산이 많이 터지는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용암류나 화산재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이득이 되는 점, 이 지역의 사람들이 화산을 어떻게 이용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농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화산재 같은 경우는 토양을 엄청나게 비옥하게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산재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게 특징이다. 처음에 화산이 막 터져서 이 화산가스나 먼지들이 범벅이 되어서 화산재가 다 덮어버리면은 당장에는 농작물이 자랄 수 없고 되게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화산재가 토양에 약간 비료 역할을 해서 이 토양 자체가 차곡차곡 튼튼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산재로 과거에 화산재로 덮여있던 지역은 현재 토양이 굉장히 튼튼하고 비옥한 게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지역이 남부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입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베수비오 화산 주변에서 오렌지나 포도 같은 경우를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이용해서 많이 생산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왔으면 우리 기후도 같이 좀 정리하면 좋겠죠? 자, 오렌지나 포도 농업을 우리 무슨 농업이라고 부르죠? 바로 수목농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시죠? 얘네 나무 종류 뭐였죠? 바로 잎이 단단한 경엽수림, 줄기가 단단, 잎이 단단, 그리고 뿌리가 깊은 경엽수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CS 기후 나타나기 때문에 수목농업, 경엽수림을 이용한 수목농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화산재를 이용해서 토양 자체도 비옥하기 때문에 포도나 오렌지가 다른 지역보다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화산재 이용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간토평야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공부했을 수도 있는데 이 간토평야에서 벼농사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발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다 보니까 온대기후 동안에 위치해서 계절풍 때문에 벼농사 짓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땅까지 비옥하다 보니까는 벼가 더 쑥쑥 자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농업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물론 막 터진 화산재는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이 화산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토양 자체가 굉장히 비옥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지열인데요. 자, 지열 발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뭘로 전기를 생산하냐? 지열, 땅지, 그리고 열, 땅의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를 우리는 지열 발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자원 파트에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자원 파트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공부할 때 이거 다시 공부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다시 재생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굉장히 새로운 기술 발전에 근거한 에너지 발전 방법을 우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지열 발전 같은 경우도 어떤 게 고갈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 생산 방식도 아니다 보니까 여기로 분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화산이 많이 터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아이슬란드에서 천둥빵 확인했던 것처럼 땅이 엄청나게 뜨끈뜨끈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땅이 얼마나 뜨끈뜨끈했으면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 넣으면 걔네가 빵이 되고, 그 주민들도 이 땅을 보고 이게 저의 오븐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로 땅이 겁나 뜨끈뜨끈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뜨거운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채우면 뜨거운 지하수. 자, 땅이 뜨겁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지하수도 굉장히 뜨거운 게 특징인데요.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가 있냐면요. 바로 미국. 자,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서부 로키산맥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로키산맥이 지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대표적인 화산이 터지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자, 필리핀도 굉장히 많이 하네요.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나가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확인했죠. 자,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많이 지열 발전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만만치 않게 아이슬란드도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이탈리아도 비율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이탈리아도 알프스의 영향으로 화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본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멕시코도 높죠. 이 모든 지역이 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화산이 분포하는 지역과 일치한다라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도 많죠. 자, 봐봐. 케냐도 굉장히 많죠. 케냐 같은 경우는 동아프리카 지구대 땅이 찢어지는 곳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 이렇게 화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열 발전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는 거 뒤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공부할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이런 기초 지식 없이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 공부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지열 발전 어디서 많이 하는지를 외우려고 하면은 그게 외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만 잘 정리하고 그 부분을 공부하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자,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이어서 관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산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관광 산업도 굉장히 발전해 있는 게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뭐를 많이 하냐면요. 온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갑자기 솟아오르는 지하수가 갑자기 솟아오르는 하천 같은 걸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온천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일본 아닌가요? 선생님은 일본 여행 딱 하면은 온천 여행부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같은 지역이 대표적으로 온천과 간헐천을 이용한 관광산업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일본의 온천 관광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마찬가지로 6배속 한 거라 되게 빨라 여러분. 한눈에 봐도 물이 모락모락 되게 뜨거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노천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료칸을 꾸며가지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료칸이라든지 아니면은 야외 온천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 산업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도 일본 하면 이런 이미지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온천을 이용한 관광 산업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앞에 밑에 있는 광업 같은 경우는 이런 마그마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구리 같은 것도 많이 생성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자, 구리는 앞에서 우리 확인했었죠, 여러분? 구리는 신기조산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자원 중에 하나다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나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같은 동네, 인도네시아 같은 동네 온천에는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다 화산과 관련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화산 지역 4가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화산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민 생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대지형 부분은 어렵게 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렵게 나오면 지구과학과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한 수준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공부할 때 너무 큰 부담 갖지 않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